안녕하세요. 보부상 이지영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NH농협은행 올백자문센터 윤수민 부동산 전문위원입니다. 네, 오늘은요. 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할 법한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 과연 6월 3일 조기 대선 이후에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바뀔까? 에 대해서 좀 위원님이랑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조기 대선이 확정이 되고 우리가 이제 6월 3일 날 대선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좀 침체가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세요. 네. 그런 부분하고 이제 정당별로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어떤 정책들이 조금 변화가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우선 이제 진보 정당이 정권을 만약에 잡게 된다면 네. 부터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아마 다주택자 규제가 다시 강화될 거란 얘기가 많죠. 그러면은 더 똘똘한 한 채의 수요가 많이 몰릴 거고, 뭐 지금도 그렇지만 강남, 마용성, 분당 같은 특정 지역의 집값이 더 뛸 거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위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예. 뭐 일단 진보 정당이 아무래도 정권을 장출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음. 더 강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기존 윤석열 정권에서 이제 다주택자 규제들을 조금 해소를 하기 위해서 계속 다양한 정책들을 조금 어 준비를 했으나 네. 사실 뭐 이런저런 이유들로 통과가 되지 국회 통과도 안 됐었고 그러면서 해소가 안 됐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세금적으로는 조금 줄어들었어요. 아무래도 보유세 이런 것도 좀 줄어드는 것들은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혜택들은 그대로 음. 있는 게 없다. 좋아진 게 없었다라고 이제 네. 분석을 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진보 정권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를 이제 풀어줄 것이냐에 네.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고민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네. 똘똘한 한 채 그런 것과 연결돼서 양극화라는 문제들이 음. 계속해서 확대가 되기 때문에 네. 과연 이것을 어떻게 풀어주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음. 규제를 풀어주면서 이 시장을 조금 더 양극화를 줄이는 방향성으로 가볼 것이냐 아니면은 이게 또 정치라는 것도 다 이데올로기가 있다 보니까 반대로 "이거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우리가 포기를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음.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기존의 규제 강화하는 기조를 지속하겠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아마 당 내부적으로 조금 딜레마가 아닐까 생각은 합니다. 예. 음. 그리고 또 이제 임차인 보호 정책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전월세 상한제라든지 계약갱신 청구권 같은 제도가 더 강화가 되면은 전세 시장이 더 안정화가 될지 아니면은 오히려 매물 잠김 현상이 심해질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일단 이제 그렇습니다. 왜 진보 정당이 정권을 장출을 하게 되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면은 왜 그 "전세 가격 가지고 이야기를 하냐. 이런 네. 것들 이야기가 이슈가 되냐."라는 부분들이 이제 궁금하실 수 있는데 그 방식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일단 이제 진보 정당 같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대한 부분들을 공공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정치적인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학을 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공에서 임대에 대한 공급을 계속해서 꾸준히 지원을 해 주고 네. 그리고 민간에서 그런 공급하는 뭐 민간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다주택자에 대한 부분들도 이게 보통 이제 주택이 내가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 집을 하나 두고 나머지는 임대를 주기 때문에 이게 민간 임대주택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네. 이거에 대한 이제 규제를 하게 되는 부분인 거죠. 음.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일단 공공에서 임대주택 그러니까 뭐 우리 흔히 말하는 뭐 옛날의 행복주택이나 이래서 다양한 주택들을 이렇게 공급을 정부 주도로 음. 하겠다라고 했을 때에는 대상자에 대한 부분들이 항상 걸려요. 대상자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공공 음.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소득 요건이라든지 자산 네네. 그쵸. 요건이라든지 뭐 가구 수나 뭐 이런 그 가족 구성원 수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제약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많았거든요. 네. 예. 근데 음.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일반 뭐 중산층이라든가 예 그래서 항상 그쪽의 사각지대가 중산층 임차 가구들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라는 부분들. 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누가 해결해 줄 것이냐. 음. 그럼 민간이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제 방향성 자체가 공공에서 이 지원을 해 주는 공공에서 주도를 하는 임대주택이다 음. 보니까 어느 한 부분은 쪼끔 이제 좀
아무래도 관심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네. 부분이고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컸습니다. 아 주로 네. 이제 음. 대도시, 서울이나 뭐 경기도 일부 지역들 네. 대도시에 있는 중산층이 주로 많이 전세로 거주하는 네. 그런 지역들 이런 곳들에서 이제 전세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음. 예 다주택자들이 그 집을 안 내놓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가격들이 계속 상승을 했던 그런 패턴들을 보였던 거죠. 그게 어. 임대차 시장의 불안을 과거에 정부에서도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임대차 시장의 불안을 야기했던 게 음. 특징적인 부분이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럼 이번에도 네. 진보 정당에서 정권을 잡으면 좀 음. '매물 잠김 현상이 좀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뭐 정책이 어떻게 음. 펼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계속 들어간다면은 음. 결국 민간에서 이런 집을 임대를 내는 사람들은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공급이 부족해지고 안 그래도 지금 음. 수도권에 지금 아파트가 없다. 공급 부족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실제로 나올 수 있는 매물조차 조금 실수요로 다 전환돼 버리면서 줄어들다 보면은 귀해지게 되죠. 예. 어. 그러면은 네.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좀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음. 판단합니다. 네. 그럼 반대로 보수 정당이 승리하게 되면 네. 어떻게 보세요? 뭐 규제 풀고 다주택자 세금 좀 완화해 줄 거다 이런 전망도 있고 네. 이게 정말 매물 증가로 이어질 거라 보세요? 그거는 사실 뭐 음. 가 봐야 아는 음. 부분인데 사실 지난 정권에서도 음. 이런 부분들을 계속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네. 했는데 실제로 이루어진 것들은 크지 않았어요. 네. 제가 막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공시 가격 뭐 이런 것들 조금 낮추고 뭐 그런 그러니까 반영 비율을 낮추고 이런 네. 것들밖에 없었거든요. 결국 보유세 낮추는 정도밖에 음. 효과가 없었고 실제로 다주택자들이 정말로 주택을 더 음. 가지고 보유할 수 있게 만들어 줬던 부분들은 없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 인식이 '아 보수 정당이 집권을 하더라도 뭐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결국 다주택자가 음. 되는 길은 쉽지 않은 길이구나. 음. 임대사업자로서의 음. 역할 기능들은 을 하는 게 되게 부담스럽구나.'라는 음. 생각들을 많이 하셨고 네. 그러면서 이게 지금 계속 누적이 되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방향성은 그렇게 갈 거예요. 음. 음. 다주택자들 뭐 충분히 시장에서 공급하는 주체로서의 기능을 존중할 가능성이 큰데 네. 바꾸기는 쉽지가 않은 지금 뭐 어차피 예 또 기존 정권에서는 또 여소야대였으니까 네. 예 그렇게 음. 해소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고 뭐 대통령이 다시 뭐 거기 보수 음. 정당이 그건 가져간다라고 하더라도 그 구조는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음. 대선이 끝나면 매수 타이밍이 올까요? 지금 이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탄핵을 저는 두 번째 이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박근혜 정부 때 한 번 네.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윤석열 정부 때 이렇게 음. 한 번 또 있는데 이거를 겪다 보니까 과거의 사례가 어떻게 됐냐라는 것들과 비교를 하게 예. 되더라고요. 결국 비슷했거든요. 그 서울 아파트 가격만 놓고 말을 해 보니까 탄핵이 이제 처음에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리고 그렇게 그 직전에 시장 분위기가 되게 좋았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가 탄핵 이슈가 터지고 나서는 시장이 완전히 침체에 접어듭니다. 네. 그리고 이게 탄핵이 결정이 되고 재선이 이제 확정이 되는데 고 기간 동안도 사실은 시장이 계속해서 조금 가격도 올라가지 않고 거래량도 침체가 되는 모습들을 보였었어요. 네. 그런데 대선이 딱 끝나니까 완전 탄핵 직전의 모습으로 대통령이 누가 됐건 간에 시장은 어. 회복을 했었습니다, 네. 가격 상승률이. 그냥 그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게 그렇죠. 바뀌었다고 예. 볼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음. 저도 이게 참 '사람의 심리라는 것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런 대선에 대한 부분들이 불확실성이 사람들 심리에 엄청나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구나가 음. 그런 이제 박근혜 정부 때의 그런 주택 가격 흐름 음. 변화들을 가지고 나왔었고 딱 그래프가 요렇게 가다가 훅 떨어져요. 네. 그러다가 다시 딱 대선 끝나자마자 바로 다시 회복됩니다. 어. 음.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불확실성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뭔가 증명을 할 수는 없지만 네. 일단 사람들 시장 심리에는 많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고 음. 있고요. 네. 아마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지금도 사실 시장이 많이 침체가 되어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그 영향이 무엇 때문이냐라고 한다면 토호제 이런 것도 있겠지만 어. 토호제 재지정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일단은 전반적으로 탄핵
이전과 네. 그리고 탄핵부터 대선까지의 과정 그때까지는 격차가 좀 크긴 합니다. 시장 음. 분위기 자체가. 네. 그다음에 이게 언제 좋아질 거냐? 분명히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다시 시장은 조금 움직일 거다라고 생각을 어. 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럼 매수 타이밍은 대선 직후가 아니라 전이겠네요. 그때 사야지. 그렇게들 이야기를 어. 하는 게 맞겠죠. 아무래도 네. 매수를 이제 하셔야 될 분들이라면은 다른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기 조금 더 빠르게 한 발 빠르게 음. 움직이시는 게 더 효율적이긴 할 텐데 네. 이게 또 사람 마음이 쉽지가 않아요 또. 음. 네. 남들이 움직여야 같이 움직이지 그쵸, 나 혼자 그쵸. 예. 먼저 움직이는 게 쉽지는 않긴 한데 네. 그래도 꼭 내 집 마련을 하실 분들이다라고 네. 하신다면은 쪼끔 미리 움직이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어. 생각을 하고요. 네. 그거는 이제 선진입이라고 저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음. 부분들을 쪼끔 더 검토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음. 이게 정책은 좋은데 또 실현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그래서 사실 이제 대선 공약이 실제로 이제 반영되는 데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또 이제 그럼 시장은 그 전부터 움직이는데 과연 선반영이 얼마나 될 거라고 보세요? 선반영이 과거에는 많이 됐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정책들을 막 쏟아내거든요. 네. 앞으로 이제 더 이제 본격화 레이스가 이제 지금부터 본격화된다라고 이제 보고 후보가 확정이 되면 진짜 이제 본격적으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네. 지금 저희가 촬영하고 있는 시기에는 아직까지 그 양당의 대선 후보 확정이 안 된 시기라서 네. 그렇긴 한데 그렇게 되면은 대선 이야기들 이슈들이 나오는데 이거에 따라서 막 이제 전 음. 지방을 다 돌 거예요. 네. 전국을 돌면서 어. 이야기들 하고 이런 할 건데 네. 물론 들썩들썩하긴 할 거지만 음. 그게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더라고요. 그거는 음. 일단 그런 부분이었고 네. 과거에도 보면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정책화가 되었을 때 네. 그 뭐 옛날에 저기 그 윤석열 정부 초기 때도 지방을 다 돌면서 그린벨트 해제할 겁니다. 음. 그린벨트 해제해서 주택 공급할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는 '그래, 그래 하겠지.' 근데 어디에 어떻게 할지는 아무도 몰랐으니까. 네. 그런데 그게 확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서리풀 지구 이런 것들. 예. 그러니까 그 이후는 분명히 시장이 움직였거든요. 음. 이런 식으로 정책에 대한 물론 기대감도 중요하지만 역시나 정책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가 아. 명확하게 시장이 움직이는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교통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음. 근데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한다면은 일단은 물론 선반영이 없을 수는 없겠죠. 음. 하지만 그래도 너무 여기다가 큰 의미를 부여하는 건 도리어 조금 위험하다. 예. 음. 누가 될지도 모르니까. 예. 그쵸. 이렇게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것도 궁금해요. 음. 어느 정당에서 이제 정권을 잡든 네. 이제 "국회는 세종으로 간다." 마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예예예. 그러면은 이제 세종시 집값은 다시 한번 좀 뛰겠죠? 아무래도 지금보다 더 예. 뛰겠죠? 지금 예. 세종시 주택 가격 상승률이 전국에서 제일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거의 울산이랑 세종이 지금 제일 높은 상황인데 뭐 울산이야 공급에 대한 부분들 이제 줄어들면서 조금 시장이 좋아지는 모습인 거고 세종은 뭐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하락했습니다. 꽤 많이 음. 오랜 기간 떨어졌었고 그거에 대한 그냥 회복세다. 예 그게 첫 번째. 어. 예 너무 많이 떨어진 데 대한 회복세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방에서 사람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하세요. "유일하게 올라갈 수 있는 도시가 어디냐?"라고 하면 세종시를 많이들 떠올리십니다. 어. 투자처로서 네. 수도권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런 왜요? 어 아무래도 음. 정책적인 그런 효과들 말씀하셨던 음. 지방 이전이라든지 뭐 네. 대통령실 이전이라든지 국회 이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네. 일단은 시장의 수요가 커지니까 네. 수요가 커지니까 한시적으로 일단 그 효과를 분명히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네. 기대 심리로 많이 반영이 되고 그렇게 정책적인 음. 그 혜택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고요. 음. 그리고 최근에 저도 뭐 주변의 분들이 세종에 계신 음. 분들이 주택을 많이 처분을 하셨거든요. 저가에 급하게 이제 파실 분들은 다 매도를 하셨고 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가 매물 소진 끝났고 이제는 음. 조금 호가가 높은 것들도 나오기 시작하고 거래가 되는 모습이다라고 네.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국회의 뭐 세종 이전 이거는 네. 심리전이잖아요. 뭐 될지 말지도 정확한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만약에 뭐 된다고 하더라도 언제 될지 모르니까 네. 약간 '투자 타이밍을 잡기 어렵다.' 이런 의견도 많잖아요. 네. 위원님 보실 때 세종은 이제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투자처로 보세요? 아니면 좀 단기 반등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투자처라고 보세요? 제가 사실 이번 주죠. 이번 주에 세종에서 그 시민분들 대상으로 세미나를 하고 왔어요. 네. 예. 직접 가 예. 보신 가서 거네요. 예. 이제 뭐
매년 하고 있는 건데 세미나를 하면서 질문도 많이 받고 많이 네. 하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세종시는 사실 그 배후에 있는 땅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도 오송역에 내려서 음. KTX를 타고 내려서 세종 도심 정부청사 근처까지 음. 들어가다 보면은 6생활권, 그다음 넘어서 음. 5생활권 이런 쪽으로 빈 공터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네. 예. 그리고 최근에 5생활권에서는 또 미분양도 있었거든요. 네. 세종인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어 세종의 가장 큰 이제 그 포커스를 맞춰야 될 부분들은 빈 땅이 많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제가 만약에 제가 세종시장이라거나 제가 물론 아니지만 음. 제가 만약에 만약 그렇다면? 뭐 그런 정치적으로 뭔가 그런 세종에 연관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세종 집값이 올라가는 게 정치적으로 상당히 큰 리스크라고 판단할 것 같아요. 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정부가 세종에 내려가서 세종 집값이 다시 폭등을 했다는 음. 말을 듣고 싶지는 않을 거란 그쵸.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세종에 집을 더 지을 겁니다. 예. 공급을 아예 공급을 늘려버리고 그렇죠. 예. 근데 그게 불가능한 서울은 그게 안 돼요. 음. 땅이 없으니까 네. 늘리고 싶어도 못 늘리는데 세종은 아직도 그런 땅이 많이 남아 있다 개발될 보니까 곳이 많다. 그쵸. 음. 언제든지 바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땅들이 많다 보니까 음. 그게 상대적으로 이제 저희가 전문적인 용어로 이제 뭐 그 경제학적 용어로 탄력적이다라고 네. 하는데 예. 그런 공급에서 원래 부동산은 집은 비탄력적이에요. 네. 공급이 비탄력 바로바로 대응은 못 하는데 네. 그래도 세종이나 이런 지역들은 땅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쪼끔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어. 공급이. 그런 부분들이 이제 두려운 거죠. 어. 세종 시민분들도 음. '아 뭐 여기 땅 이렇게 많은데 집값 오르면 또 집 짓는다고 할 거고 이게 음. 그게 뭐 맞는지 틀린지를 떠나서 그런 것들이 가격 상승을 장기적으로 꾸준히 가져가는 데는 제약 요인이 될 수 있지 아.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 그럼 그것보다는 좀 단기 반등의 요소가 좀 있는 지금은 곳이다. 그렇죠. 예. 지금은 사실은 단기적으로 반등을 하고 어느 정도 호재가 있으니까 그런 네. 것들을 반영하는 상황이고 네. 길게 봤을 때 뭐 21년 이럴 때가 엄청 많이 음. 올랐거든요. 21년, 2년 때. 네네. 그때 가격을 바라보시는 분들은 많지 않더라고요. 이제 음. 지금은 회복하기를 기대하시는 정도이지 네. 가격이 다시 과거 수준으로 회귀하길 바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신 것 같고 저도 개인적으로 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정책보다 중요한 거는 지금 내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거잖아요. 네.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이제 본인의 방향도 한번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